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40년간 다닌 회사에서 물러난 지도 벌써 8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도 없이 살았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하며 적지 않은 퇴직금도 받았고 서울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 자식 둘도 모두 대학을 나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 내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큰아들 준호의 말이었다. 들으면 효자 같은 말이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물러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며느리 수지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아버님,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잖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나가세요. 처음엔 나를 위한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내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었고 내가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가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작은 딸 민정이는 어떨까? 결혼해서 대전에 사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항상 바쁘다며 서둘러 끊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나는 서서히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가족들에게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애매한 위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곳은 아내뿐이었다. 하지만 아내 영숙이는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컸고 너무나 조용했다. 그래서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제안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죠?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파트도 넓고 좋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다. 자식들이 늙은 아버지를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깨달았다. 그들의 진짜 목적을 말이다. 아버님, 친구분들과 어디 가서 시간 보내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 커피잔을 3개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소리도 그리 크지 않게 해놨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다.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나가야 하나? 내가 조용히 말하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집이라고 하시네요. 아버님이 여기 집값 얼마나 보태주셨다고 그러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회사에 나간 상태였고 나와 수진만 집에 있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준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의 절반은 내가 댔다. 나의 퇴직금 대부분이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준호 이름만 적혀 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복잡하니까 내 이름으로 하자. 그때 내가 준호에게 한 말이었다. 아들을 믿었다.
며느리도 착한 줄 알았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하고 싶어요.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함께 살면 불편해요. 수진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게다가 아버님 친구분들이 자꾸 놀러 오시잖아요. 시끄럽고 담배 냄새도 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내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은퇴한 직장 동료 두어 명이 전부였다.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와 차 한잔하고 가는 게 다였다. 그마저도 요즘엔 수진의 눈치가 보여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물으니 수진이 준비라도 한 듯 대답했다. 아버님께 어울리는 곳을 찾아드릴게요. 요양원까지는 아니고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관 근처에 깔끔한 원룸 같은 거요. 요양원, 실버타운, 원룸. 이 단어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한다는 건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집에 계셨네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 준호는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과 내가 나눈 대화를 들었을 리는 없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을 것이다. 준호야, 수진이가 내게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너도 같은 생각이니?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러다가 수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은 저희도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살면 여러모로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결국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보증금이 좀 필요하고 월 관리비도 있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내가 가진 예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가면 얼마 못 가서 바닥날 것이다. 내 돈으로 내가 나가라는 거구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지는 아예 시선을 피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들에게 나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한 달 후 나는 정말로 그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해피실버빌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시설도 나쁘지 않았고 주변에 공원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가끔 산책을 나가는 게 전부였다. 나와 같은 또래 사람들과 어울릴까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입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회사에서 투자건이 하나 있는데 기회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3천만 원 정도요.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몇 달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큰아들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알겠다. 계좌번호 보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되면 아버지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보냈다. 준호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2달 후에는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 견적이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보험으로는 부족하고 또다시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지만 며느리가 곤란한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다. 3달 후에는 준호가 또 전화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큰 기회예요. 회사 동료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준호야, 지난번 투자는 어떻게 됐나? 아, 그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지난번 투자는 실패한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강남 재개발 지역인데 몇 년 후면 최소 2배는 오를 거래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큰 금액이지만 정말 기회거든요. 나는 거절했다. 이미 너무 많이 준 것 같았고 앞으로 생활비도 걱정되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도 이제 여유가 없구나. 아버지, 제발이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나중에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지금 계신 곳 월세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순간 깨달았다. 내가 낸 보증금 5천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었다. 그냥 목돈이었고 매달 나가는 100만 원은 순전히 월세였던 것이다.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처럼. 그게 협박인지 부탁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5천만 원을 더 주었다.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빠한테서 연락 받았어요. 아버지가 투자하신 게 대박이 났다면서요? 축하해요. 오빠가 그러는데 아버지 돈이 몇 배로 불었다면서요? 그래서 새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갈 계획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준호는 내 돈으로 정말 투자를 한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 돈을 내게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민정아, 혹시 준호가 다른 얘기는 안 했나? 네, 다른 얘기? 뭐요? 내가 언제 그 돈을 돌려받는지. 아, 아버지. 그게 오빠가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투자금을 오빠에게 증여하신 거라고. 증여?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자식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 후 3달 동안 나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밥맛도 없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입주자들이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준호에게는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였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정말 바빠요.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이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죽는다면 이 실버타운에서 준호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 그때서야 준호가 후회할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아직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 법적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이제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강남 아파트 지분이 있지 않나. 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댄 것이니 법적으로 따져보면 내 몫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준호 이름만 적혀 있다. 내가 돈을 댔다는 증거라도 있을까? 생각해보니 당시 돈을 준 것도 준호 계좌로 이체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줬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준호에게 직접 전달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은행 출금 기록뿐인데 그것만으로 집값을 댔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게다가 준호가 부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그냥 용돈으로 주신 거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점점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옛 직장 동료인 박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참 연락이 없었네. 박 부장은 나보다 먼저 퇴직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냥저냥 지내지 뭐. 자네는? 나야 뭐 작은 일이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그런데 이 사장, 혹시 변호사 필요하면 좋은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어? 변호사? 왜? 아니야, 그냥. 요즘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 상속이니 유언장이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더라고. 유언장.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박 부장, 그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나? 물론이지. 김 변호사라고 이런 일의 전문가야. 그렇게 나는 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사람이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을 들어보니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으시군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원하시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제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번 작성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럼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형제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몇 개의 단체를 추천해 줬다. 그 중에서 나는 독거노인 돌봄 단체를 선택했다.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일단 초안을 만들어 보시고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적어도 내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내 재산을 가져가지는 못할 테니까. 하지만 여전히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돈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실버타운 입구에서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도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수진이었다. 나는 재빨리 건물 옆 화단 뒤로 숨었다. 수진이 왜 여기에 왔는지 궁금했다. 보통은 준호가 혼자 오는데 오늘은 수진이 혼자 왔다. 수진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수진이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혹시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해서요. 아, 네. 이정우 어르신 말씀이시죠? 직원의 대답이 들렸다.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다른 분들과도 어울리지 않으시고 혹시 가족분들이 자주 면회를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혹시 어르신이 치매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수진의 질문에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정신은 아주 멀쩡하세요. 다만 우울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 없는 사람 얘기를 한다거나, 헛소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그 대화를 듣고 나는 깨달았다. 수지는 내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닐 계획이었던 것 같다. 왜? 치매 환자가 한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만약 내가 유언장을 썼다고 해도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수진이 나간 후 나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직원과 이야기해 봤다. 아까 면회 온 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며느님이셨죠? 어르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질문을 하시긴 했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다. 수진의 행동이 단순히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준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준호의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어색했다. 그냥 지내지 뭐. 아버지, 혹시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그런 걸 묻나? 준호야, 너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다. 그럼 왜 갑자기 기억력을 묻는 거야? 그냥 걱정되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확신했다. 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간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실버타운 직원 중 한 명이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식사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다른 입주자들과 이야기할 때, 마치 내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다. 혹시 누군가 내 상태에 대해 물어본 사람 있나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게 가족분께서 어르신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며느님이요. 어르신 건강 상태나 정신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셔서 역시 수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들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변에 소문을 낼 계획이었다. 그래서 내가 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이들이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실버타운에서의 내 행적을 누군가를 시켜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들은 뭔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기밀이지만 혹시 누군가 의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병원 진단서 같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치매 검사, 정신과 검사까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다.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치매 증상도 전혀 없고 우울증도 경미한 수준이네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안심했다. 이제 내가 정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생겼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내일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식사나 같이 해요.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수상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다음 날 준호와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내 눈에는 가식으로 보였다. 그들은 나를 고급 한식당으로 데려갔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잠시나마 즐거웠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준호가 이상한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요즘 돈 관리가 어렵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시면 이런저런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혹시 이상한 곳에 투자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자신들이 내 돈을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사기 걱정을 하다니. 왜 내가 사기를 당할 것 같나? 아니에요, 그냥. 혹시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깨달았다. 이들은 정말로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 변호사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요즘 노인분들을 노린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다. 1.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것을 알아냈다. 2.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낸다. 3.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4.
내 재산을 상속받는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미 내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다.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것 같다. 일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